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서 전담 판사를 구성하는 내용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 1번 주자로 나선 가운데 내일 낮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을 합의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조만간 협상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KBS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 중인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인터뷰 코너에선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을 만납니다. 인구 절벽 위기 실태를 진단하고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가 오늘 민주당 주도였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본래는 정보통신망법인가요? 그거 먼저 올리려 그러다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하튼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판사회의가 법관 판사회의가 법원 판사회의인가요? 법관 판사회의가 이제 거의 내용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민주당 최종안 먼저 이동수 대표부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이 최종안이 나중에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뭔가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검찰 같은 것들을 못 믿으니까 수사기관을 못 믿으니까는 뭐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2019년 뭐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이 공수처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또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또 민주당에서 이제 공수처는 이제 뭐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우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원래 이 추진이 된 배경이 결국에는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원래는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뭐 사무처장이나 이런 외부 인사들이 또 이제 구성된 이 추천 회의에서 이제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걸 논의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보니까는 다시 지금 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좀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재판이나 이런 데 영향을 판사 구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막 공정하게 이렇게 막 배당이 된다 이러면은 그거 자체도 나중에 여건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말이 썩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보니까 그렇게 막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그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처음에 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수정에 수정안까지 낸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는 뭐 국회 추천이 들어가네 마네 혹은 뭐 국회 추천이 없어지니까 법무부 장관 그럼에도 외부 단체의 어떤 추천권이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싹 빼고 결과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수합 판사 기준 요건에 대해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서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
이제 최종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이게 외부 추천이 들어오는 것도 맞지 않고 추천위에서 뭔가 이것을 꾸리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과 어떤 절차 전부가 사실은 사법부에게 모든 공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동안 달고 다녔던 논란의 꼬리표들을 전부 다 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이 사실은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본인들이 예규를 만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주지의 사실 역시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뭐 무작위 배당과 관련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외부가 개입한다라는 건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가장 위헌성 소지가 있었던 게 이제 뭐 법원 외부에서 어떤 작용을 가할까, 이게 가장 이제 뭐 위헌 소지가 큰 101조 1항 이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일단 법원 내부에서는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외양상으로는 뭐 외부에서 어떻게 개입할 여지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 사법부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도 같이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만의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모두 어깃장을 놓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어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분명한 위헌 요소가 있다. 법원에서 어쨌든 본인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그 입법을 통해서 넘어간다면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의 그 이런 자율성에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민주당도 계속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본인들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2심부터 한다 그랬다가 1심으로 바꿨다가 다시 2심으로 한다 그랬다, 이렇게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됐더라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에 위헌 요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하게,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하나 추가로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자, 법원 구성원들끼리 해도 이제 뭐 위헌 소지 있다 말씀하셨는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무작위 배당 원칙은 이렇게 해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이제 그 질문하고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라 가능한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법원 예규에서 마련한 그런 무작위 배당 원칙,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 구성을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면 그거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면 된다, 이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입법 권력, 국회, 그 국회에서도 특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게끔 만든 것이다라는 의심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속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양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대법원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예규에서 제시한 안 같은 경우에는 선 배당 후 재판부 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제 무작위로 이 재판부, 많은 재판부 중에서 배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된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겠다 이거고요. 지금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선 재판부 구성 후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는 뭐 거거든요. 복수로 구성은 하는데 그거는 여러 의논을 거쳐서 가니까 거기에 어떤 뭔가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그런 말씀인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일단 처음에 그 재판부 풀을 얼마나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공이 섞여 있는 사이에 파란색 공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 뭐 파란색 공이 처음부터 뭐 한 4-5개씩 있느냐 아니면 한 2-3개밖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또 우리가 그걸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좀 뭐 이것도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하더라도 이런 뭐라 애초에 그럴까, 풀 모습, 자체를 이런 식으로
뽑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지기현 재판부와 관련된 논란도 뭐 무작위 배당이라고 했지만 주요 사건으로 해서 지정해서 재판부를 그 안에서 뽑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한 다음에 후에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급적 어떤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그래도 지켜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기존처럼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뽑히게 됐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있어요. 거의 다 뭐 빼고 뭐 특정 재판부에 한해서만 뭐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판사 회의에서 뭐 판사 기준, 재판부 수, 요건 이런 거를 애초에 사법부에서 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맛대로 된다 이것은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 뭐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법부 안에서 판사 회의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법의 영역 안에서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동수 대표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제 뭐 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해도 내일 낮에 정오 전후라 그러죠. 뭐 본회의 통과될 걸 예상이 되는데 동시에 대법원은 내란 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근거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 이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 하위인 이 예규는 이제 무효화되는데도 법원이 왜 행정 예고에 나섰을까요? 일단 법원은 일단은 예. 우리 헌법에서 이제 명시한 그러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사법권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할 권리, 재판 권리도 이제 사법권에 포함이 되지만은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이제 사법권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다면 사실 그건 본인들의 어떤 의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그냥 져버리는 거잖아요. 임무를.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좀 무리를 하고 뭐 폭주를 할 때 최소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 하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규탄대회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 2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멋대로 자신들의 임의대로 허위 정보를 규정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징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 시도입니다. 자, 지금 김은혜 의원 얘기 들었는데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입법 독재 2막이 다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단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첫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김은혜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내란 야당 탄압 내란몰이 계속하기 위한 뭐 그 설치법이다. 제맛 입맛대로 판사 골라 재판부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짧게 한 말씀씩만 요거는. 근데 뭐 이제 전형적인 항상 어떤 법을 할 때마다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의 결과가 아직까지도 1년이 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문제의식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당이 어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것이 참 일관된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님도 짧게 이건. 네. 재판이 지연된 거는 뭐 모두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야말로 633 원칙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단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느냐, 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던 적이 있나, 그걸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내일 통과되면, 이제 통과가 확실시 되잖아요. 통과되면 아마 주요 피고인들이 이거 위헌 법률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하면 그 재청 여부는 법원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헌재 이제 재청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예. 하지 않을까요? 그냥 꼭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예. 그래도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지금 이 수사나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오히려 안 할 이유가 재청을 별로 없다? 안 하면 그게 더 저는 문제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만약에 이제 재청했을 때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주고 욕을 먹는 것보다 네. 받아주지 않고 이제 욕을 먹는 게 더 이제 여론의 어떤 비판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청해서 결국은 헌재로 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한 게 뭐 지기현 재판부 너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막 지지부진하게 한다, 시간 끈다 이런 비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지기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지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본래는 왜 이렇게 내란 재판 뭐 지연되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압박을 했었는데. 주요 피고인들 이게 웬만하면 그 신청할 것 같고, 그럼 법원도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그걸 받아가지고 재청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박수민 최고위원님. 그 내란 외환죄에 관해서는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민주당이 일단은 좀 그냥 보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망을 해보시면. 시간 예. 지연에 대해서요. 예. 뭐 사실 그거는 저는 일단 1심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하게 되는 2심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판부에서 또 판단할 일이겠죠. 또 엄격하게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시간 제한을 걸고 재판부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면, 사실 과거의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심까지 뭐 1년 조금 넘게 걸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뭐 2심이나 뭐 그 뒤에 최종심에서도 사실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많이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네. 이게 이제 그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법원이 하면. 재청했을 때 그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원래 대해서는- 취지에도 좀 어떻게 어긋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당 내.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 그리고 기각을 하게 되면 또 그 위헌법률 재청 심판을 할 수 있냐,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뭐 헌법소원 정도인데, 헌법소원은 진행을 해도 사실은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안정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 법의 위헌성을 이제 제거한 상태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지금 사실 예규까지 나온 마당에 어느 예. 정도의 절충안이라는 법안이 있다면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를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 신주호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본래 민주당 취지와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더 뭐 여러 가지로 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강성 지지층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 근데 위헌 소지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민주당이 많이 고민한 흔적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내란 재판이 지금 늘어지고 있다, 예. 재판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의 말이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이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또 재판이 중지돼서 지연이 될 것이고, 또 민주당이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을 또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럼 2차 종합특검 과정에서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추가 기소 사항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을 또 법정에서
다투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재판이 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에 신속한 재판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고 하지만 속내에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조건 유죄를 내려줄, 유죄 판결을 내려줄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당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 본래는 1호로 제일 앞에 올리려 그러다가 지금 좀 다시 고치느라고 좀 이렇게 됐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보니까 김은혜 의원 얘기는 뭐 허위 정보로 자신들 임의대로 허위 정보 규정해서 언론에 재갈 물리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뭐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절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것은 초당적인 법으로 추진해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단순 오인이나 착오,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할 경우에는 이것은 헌재로부터 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어서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수정안을 발의를 해야겠다라는 당내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내용 혹은 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결국에 이 허위 정보 유포냐 뭐 아니냐 이걸 제재해야 되냐 마냐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수정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이런 절차들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악법이고 모든 것은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저희의 수정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신지호 부대변인. 일단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것을 두고 허위라고 판단할 것이며 어떠한 기사를 두고 우리가 조작된 정보라고 판단할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미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기구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도 지금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결국에 민주당 그리고 현 여권의 불리한 이슈들은 기사화하지 마라. 이런 입틀막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야말로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가장 잘 유포했었던 집단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사자회동서를 국회에서 유포를 해가면서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재생산시키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슈는 묻지 마라.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도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언론의 자유, 이 시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이게 과방위안이 또 법사위에서 막 바꿔지고 네. 이랬다가 뭐 그걸 또 바꾸니 많이 이렇게 뭐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좀 전에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이 법안이 그냥 2010년도에 허위 조작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 요 내용이 이제 2010년도에도 그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사건일 거예요.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한 네티즌이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글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뭐 위기를 가져왔다 해가지고 그 당시 정부에서 막 굉장히 탄압을 했던 그 유명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서도 우리가 항상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 왜 네티즌이 이렇게 자기 인터넷에 이제 생각 쓴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막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딱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전에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 여야 그냥 이제 야권은 일단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시민사회계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냥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종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자, 특검 받아들일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민생 법안 제발 좀 처리합시다. 요 얘기까지 이제 들었고요. 자, 저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번 밝혀봅시다 하는 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거를 근데 이 특검이라는 건 정말 누가 더 손해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드루킹 특검도 그 당시 추미애 대표였나요? 네네. 추미애 의원이 아마 그 당시에 해가지고 전혀 예상 못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판도라의 상자라 그래야 되나. 여하튼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사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는 있었지만 당이 좀 강경했잖아요. 예. 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게 어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연합전선을 짜고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도 좀 마냥 거부할 명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여야 지지층 상관없이 특검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실상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이미 여야 정치는 상관없이 이거 엄정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합전선이 짜여진 야당끼리의 연합전선이 짜여진 상황에서 네. 저희가 이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궁색해 보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검을 저희도 전격적으로 받고 정말 한번 다 따져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좀 동등한 그 위치에서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네. 경찰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국민들의 의구심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니 특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예, 이동수 예, 대표님. 제가 이제 여론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갤럽이 12월 16일에서 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완전 선수. 좀 전에 내가 할 이제 필요가 없네. 예.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해주신 게 아마 이거 같아요.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도입해야 된다가 찬성이 62%, 반대가 22%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도입 찬성이 67%. 내가 보기엔 더 높아. 예, 반대가 22%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찬성이 60%고 반대가 24%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말 지나고 보니까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게 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통일교가 두익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좌우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높은 단위에서 양쪽을 아울러서 세계 평화를 좀 도모하자 이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뭐 민주당 정치인, 뭐 국민의힘 정치인 다 이제 후원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선반영된 리스크잖아요. 이미 이제 특검 통해서 털릴 거 다 털린 상황에서 더 나와봤자 국민들의 인식은 어차피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좀 수사받는 이미 걸 봤으니까. 통일교 쪽도 어느 정도 특검이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굴이 될 텐데 저는 이게 민주당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뭐 요거를 묶어서 신조 부대변인한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을 누가 추천해서 뭐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누가 추천하게 되냐 요거하고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하냐 하고 어차피 특검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소시효 이런 게 문제가 될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엔 정치자금법 이거는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어차피 뇌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자, 어떤 지점이 가장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 전격 수용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전격 수용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그 합의안대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오후 4시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는데 네. 여기서 분명히 아마 갑론을박이 오고 갈 거예요. 특검 추천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질지, 수사의 범위는 어떻게 할지, 수사 기간은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오늘 한 번 만나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2차 회동, 3차 회동, 4차 회동 이렇게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올해를 지나가고 또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특검 무용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이 국수본이라든지 경찰에서 무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이것이 진전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경찰에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선 아 이거 봐라 경찰에 맡겨도 잘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특검을 진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전격 수용을 통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면 야당 간에 합의한 그 합의문, 그 합의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또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 민주당 입장에서 전격 수용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퇴근 정체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전 구간 많이 막혀서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먼저 서평택에서 바란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다시 화성휴게소, 좀 더 지나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사이 각각 정체입니다.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 부근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부곡, 더 가서는 월곶에서 밀리고요. 그리고 서창에서 영동서 시점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일교 특검 얘기 나눴는데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꽤 오래 많은 인력을 들여서 했는데 수사기간에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종합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특검을 하게 됐던 게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뭐 불신이 있었던 배경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예. 이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객관적인 결과물들을 낸다. 그게 있는데 지금 이 특검을 3대 특검을 했는데도 사실 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이런 거는 못 밝혔고 뭐 노상원 씨 수첩 같은 경우에도 거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거 네. 누가 썼는지 어떻게 기획했는지 단순히 노상원 씨 한 명이 이 모든 그림을 짠 건지 뭐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혹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다 수사되지 못했다.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좀 마무리까지 정리를 하는 게 어떤 공소유지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결과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네. 좀 그 일관성을 지키고 안정성을 좀 지키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객관적 결과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 이것을 지금 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18년에 사건이 있었으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건데 공소 자체의 가능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민주당 편을 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객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2차 종합특검이면 어쨌든 특검이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팀들도 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었다가 종합특검에 들어가고 거기서 내란 특검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다시 또 하다 보면 또 재분석이 들어가고 또 재수사가 들어가고 그 사건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에 안정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실체적인 진실을 빨리 밝혀라. 이러한 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권력층을 상대로 수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미 뭐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혹은 전직 대통령,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탈탈 털듯이 한 특검에서 그분들을 또 수사하기가 힘들겠느냐. 뭐 검찰로 넘어가거나 일반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적에 그분들을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힘들겠느냐. 제가 보기에 전혀 하등 힘들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특검인 만큼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게이트 특검 먼저 발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밑에 이게 신조 부대변인 말씀 밑에는 어쨌든 이거는 뭐 이른바 내란몰이랄지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게 좀 그 말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수 대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특검이 뭘 했나 했을 때 마땅히 내놓을 만한 성과가 아직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뭐 노상한 수첩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이게 사실 이 사건들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빼놓고 지금 나머지 격가지들 수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지금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16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수사하기는 어려웠겠지만은 이제 인지수사, 별건수사 통해서 수사 범위 확 엄청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을 입건을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네. 김건희 여사와 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일 텐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범위 넓혀놓고 이것저것 수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 놓쳐가지고 또 이제 그 보완 과제를 하기 위해서 또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난 주말 국정설명회 김민석 총리가 사람들이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런 취지의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아주 강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장기 독재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 김은혜 의원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은 안 되는데 옛날에 또 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보니까 아니 뭐 실제상으로 가능한 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해서 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자, 김민석 총리의 이 발언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그냥 사실 정부 칭찬하는 말을 좀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우리 유명했던 게 3년 너무 길다. 윤 전 대통령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 총선 때 슬로건이었고 그걸로 이제 많은 어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서 어떤 쇄빙선 역할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거가 좀 연상되는 발언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5년이 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좀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네.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칭찬 어린 말을 들은 거를 이제 전달하신 거거든요. 그 취지인 거에 불과한 건데 무슨 장기 집권의 조석이다 이건 저는 진짜 침소봉대의 끝판왕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 분들도. 이거 개헌해도요. 현직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여권의 차기 그 권력을 노리는 분들도 싫어하긴 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렇게 침소봉대를 할 일인가. 그러니까 야당인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발언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심하다 생각합니다. 자, 심한 확대 해석이다라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말에 대해서 신조 부대변인 동의하세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다고 해도 잘한다 할 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만큼 국민들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야당에서 뭐라고 할 만한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년은 너무 짧다 이 이야기를 김민석 총리가 그 PPT 거기다가 실어서 이 문구 자체를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많았습니까? 뭐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그 업무 보고 생중계 쇼 하나 그거 잘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연장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용꿈을 꾸는 걸 느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금 내년에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당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당정 간의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면서 김민석 그 당대표론이 지금 좀 확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김민석 본인이 대통령을 한 2번, 3번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자, 본인의 대권욕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이동수 대표께는 뭐 대권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당대표를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 왜?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보다도 그 호남을 총리 취임 이후에 4번을 찾았다고요.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을 찾은 게 지지 기반 호남을 찾은 게 6차례거든요. 근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대표는 지지 기반을 자주 가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 6번인데 총리가 4번이면 상식적으로 이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항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측 만약에 둘이 나눠져 있다고 봤을 때 그쪽에서 미는 적자가 되고 싶어한다.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과거에 한때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분이 이제 야인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떠돌다 겨우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지역구 이제 막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그걸 버리고 서울시장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 그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지역구를 버릴까 저는 그 부분에선 좀 의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김민석 총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당대표일 텐데 사실 이제 민주당 이 권리당원 구성이 보면 대부분 수도권 아니면 호남에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 수도권이나 호남 행보를 자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무총리가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부처 업무를 다 관장을 해야 되고 모든 지역의 현안을 살펴야 되는데 호남 행보를 자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제 뭔가 이 당원 표심을 다지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정청래 대표와의 이런 대결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요 부분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대결 이런 관점에서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글쎄요, 뭐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이제 총리직을 얼마나 잘 수행하시느냐, 뭐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방선거는 본인이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성적표는 결국 이제 현직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 얼마나 여당 대표로서의 잘 역할을 수행하느냐와 이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추느냐. 그 각자의 좀 개인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고 그 외에 어떤 구도를 만들고 다른 방식의 어떤 우회적 공격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들이 지금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잘하냐가 앞으로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참 해석도 잘하죠. 막 말이 막 나오네.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와봅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좀 긴장하셔야 돼요. 껄끄러운 질문들이 좀 있어요. 자,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안에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자와 싸워서 저와 제가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저하고 싸워가지고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냐. 당의 권한 이용에 이렇게 당내 인사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다. 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겨냥한 걸로 보는데 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좀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항상 네. 강조하시던 것이 예. 당내 단합, 단결, 단일 대우였습니다. 예.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정권을 헌납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견지하셨던 입장을 그대로 투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이고 네.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 파급 효과, 이 폭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폭발성이 큰 사안을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당내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단합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언행은 최대한 조심하고 우리가 107석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야당이란 말이죠 지금.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을 강행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주의 정도면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 징계까지 가는 건 좋지 않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뭐 이번 주에 당 밖의 전문가 원로들 만나고 당 대표에게 직원할 특보단 꾸릴 예정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과 탄핵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뭐 책임 통감한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 자, 좀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변화 못할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이 특보단 꾸리면 이분들 다 징계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징계 당할 것 같은데 예비 징계자 명단이 될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뭐 최근에 뭐 책임을 운운하고 특보단 꾸리겠다고 당명 바꾸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뭐 장동혁 대표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주변을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다고 해도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물이 그대로 상한 채로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포장지가 예뻐도 그 포장지를 뜯어보고 싶지조차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만약에 본인도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 이전에 계속 일관되게 변화하려는 행보를 보였다고 하면 변화와 쇄신의 일환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와서 이러는 거는 이제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그 행동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은 늦기도 늦었고 별로 그렇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말들이 당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계속 당을 이렇게 분열시킨다 이렇게 보는 또 당원들도 많은가 봐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일정 부분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당원 게시판이요? 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규결되는 게 그 예. 야당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볼 때마다 국민의힘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당 대표가 설령 진짜로 그 대통령 욕을 당원 게시판에 썼다고 한들 그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걸 또 이렇게 언론들이 주요한 어떤 뉴스 중에 하나로 다뤄줘야 될 문제인가도 싶거든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썼냐 아닌가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실관계를 그냥 확실하게 그냥 쿨하게 그냥 밝히고 그냥 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뭐 제가 그때는 뭐 어떤 마음에 그냥 좀 과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만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은 쿨하게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뭔가 이제 말을 돌리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주니까는 또 이제 반대파 측에서 또 이렇게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고집이기도 한데 아니 이런 것이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거 자체가 문제지 그거를 까발려 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걸 인정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정치라는 거는 또 생물이니까 여러 가지 양보도 하고 한 발 물러서기도 하는 건데 여하튼 신조 부대변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당내에 그런 좀 약간 반 한동훈 뭐 정서라는 게 있는지 어쨌든 당 지도부도
그런 정서를 반영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갈등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모임인 2호회에서 네. 대선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러브샷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 당의 보배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내의 뭐 중진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반한동훈계와 관련된 이런 그 공감대 혹은 장동혁 대표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보다도 당내에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아주 거대한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시거나 아니면 양측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우리 서로 같이 잘해보자라는 선언을 좀 해주면은 당내 화합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미주는 세상을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는 아이입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로 또래에 비해 말과 행동이 조금 느린데요. 미주의 가족들 역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말을 거의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오빠와 한국어가 서툰 필리핀 출신 엄마. 그리고 지난 여름 갑자기 쓰러져 지금도 눈만 깜빡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까지. 어려운 환경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이 미준의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인데요. 요양병원 침대 위. 아빠에게 매달 청구되는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는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늘도 글썽 있는 얼굴로 아빠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미주. 9살 소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9도 그리고 강원 산지 쪽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모처럼 예년보다 추웠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울이 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짝 추위가 되는 셈이고요. 강원 산지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10, 전주 13도 등 3에서 1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국에 걸쳐서 겨울비가 뿌려지겠는데요. 양은 적겠습니다. 5에서 20mm가량 되겠는데 문제는 눈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중북 지방으로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 쪽은 1에서 5cm 정도, 일부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수가 있기 전까지는 동해안을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이쪽 강원 산지 쪽에 바람이 또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일부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보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춘추관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 이용자 수는 2달 만에 하루 1,4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추세가 함께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5,100만 명 수준인 총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이면서 의과대학 교수인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과 함께 초저출산, 초고령 시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네. 자,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된 아이수, 네. 이거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한 0.7명 정도 되나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0.75고 예. 올해는 아마도 예상컨대 0.8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네. 제법 올랐네요. 근데 네네. 여튼 뭐 0.75에서 0.85 사이 네. 이런 수치가 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좀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수치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은 네. 그 부부가 2명보다 더 많이 사실은 2.1명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조금 어렸을 때 돌아가시 죽는 친구들도 있기 사고도 때문에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2.1명 정도는 낳아야 되는데 0.75, 0.8은
정말 그냥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네. 사실은 뭐 생물계에서 치면은요, 요건 종의 멸종 수준으로 가는 그 정도군요. 그 정도로 낮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는 하겠지만 인구 절벽 우려가 이게 그냥 허는 아닌 거네요. 전혀 그렇진 않죠. 그래요? 다만 시간차가 좀 있겠죠. 시간차는 있는데 정말 위험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아까 0.75명에서 올해는 한 0.8 이거를 뭐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은 반등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짝 이러고 다시 또 거기에 정체되는 그럴 걸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진짜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코로나 때 결혼을 못한 것을 이제 지금 다시 결혼해서 조금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가임기 여성 숫자가 살짝 는 것이 뭐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건지 이걸 명확하게 요인분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거나 계속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던 것이 아주 살짝 올랐으니까 사실 이 기회에 이거를 뭐 한 번에 2.1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노력들을 다각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뭐 지금 정체돼도 문제인 거잖아요. 0.8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1.3, 1.4 정도까지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최소한 1은 넘고 일단 1.5로 가까이 가는 이게 2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특단의 어떤 구조적인 뭐 개혁이랄까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네네. 저출산 문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까? 뭐 대부분 다 이런 현상들을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네네.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스웨덴, 프랑스 다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스웨덴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인구 문제를 엄청 정부에서 강화하게 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 인구 문제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나라랑 그 비슷한 이유를 드시면서 우리도 뭐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뭐 그 육아가 힘들고 돈이 부족하고 이런 똑같은 문제를 드시고 계셔서 뭐 살짝 위로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강도 이 문제의 강도가 우리가 훨씬 심각한 거죠. 수치상으로도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럼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 입시의 그 경쟁 강도가 뭐 스웨덴도 있다고 하지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도권 집중 문제도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뭐 일본도 도쿄에 그 중심 도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인구의 20% 3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도 차이 훨씬 더 강하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선진국들이 많이 겪고 있지만 그 정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톱이다. 넘버원이다. 뭐 이게 좋은 넘버원은 아니지만 여튼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출산율과 함께 인구 추이에 영향 끼치는 또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 수명입니다. 우리나라 급격하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일본보다 빠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초고령화 추세 우리나라 어떤지 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제 오래 사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래 사시게 되었는데 25년 전에는요 평균 기대 여명이 그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 OECD에서 2등, 3등 뭐 남녀 차이가 좀 이제 2등 정도 됩니다. 2, 3등 정도 됩니다. 조만간 일본을 따라 1등인 일본을 따라잡을 예정이에요. 기대 수명이요. 그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윤택해졌고요. 의료 시스템이 아주 좋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컴바인 됐는데 이것들이 좋아진 속도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세계 다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좋아졌고 의료도 뭐 최단 기간에 최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기대 여명의 속도도 그만큼 좋아졌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부담으로 살짝 좀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의료비도 많이 쓰시고 아무래도 또 뭐 여러 가지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하고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제 우리나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두 거죠. 가지가. 네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은 내놓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노인 복지 비용이 막 엄청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도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이게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네. 엄청난 그 국가 재원이 필요하고. 네.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젊은 우리의 장래를? 사람들은 무척 없고 나이 네. 드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러니까요. 형광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예. 이게 만약에 비슷하면 예. 아니면 천천히 똑같이 오랫동안 줄어드는 예. 거였으면은 예. 그러면은 젊은 사람과 노인의 비율이 뭔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네네. 이 갑자기 노인은 이렇게 늘고 젊은 사람의 숫자는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넘어서는데 네. 어떤 점에서 감당이 안 되냐 하면 일단은 노동력 부족, 젊은 네. 사람들의 노동력 부족이고요. 또 하나는 부양비죠. 돌봄을 누군가 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5명이 1명만 돌봐드렸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있으면 1대1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사회의 혁신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나이대가요. 30대와 40대가 네. 혁신을 가장 많이 만드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고 동시에 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회 혁신도 30, 40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기도 사실 어려워서 사회의 역동력도 좀 떨어지고 노인들 수발하다 보니까 창의력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걸 네. 조금 너무 단순화시켰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에너지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적어진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강도가 낮은 표현인데 소멸 이런 말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네. 그죠?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요? 네네. 예.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이제 노인들 우리가 의료 시스템 잘 만들고 하고 수입도 소득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노인들 오래 살게 됐는데 네. 너무 오래 사시지 마시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노인 복지를 촘촘히 네. 그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네. 막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 재원을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또 설계를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네네. 빅푸시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포럼이 있었나요? 네네. 예, 거기서 빅푸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이 빅푸시란 뭐냐 하면 예. 이 저출산의 원인이 한 가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애들 키울 시간도 없고 예, 경쟁도 너무 세고 죽어도 문제고 일자리도 문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온 문제는 네. 하나만 해결해서는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딱 순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빅푸시의 핵심이고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하면은 예전에 개발경제학에서 빈곤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네.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기본적인 아주 작은 자본도 없고 또 교육도 못 받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만 풀어갖고는 빈곤이 타파가 안 되고 요거를 한꺼번에 다 어드레스를 해야지만 네. 빈곤에서 비로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이론적으로도 많이 설파가 됐고 네. 실증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요 문제가 사실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다축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네. 저출산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6, 7, 8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따로 하면은 뭔가 안 되지만 예.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땐 그 사이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사람들이 진짜 비로소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네. 어느 한쪽 부분 이거 교육부터 먼저 하자. 이거 해결되면
건강 문제, 뭐 의료 문제 이게 아니고 네. 같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어떤 개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면서 잠시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네.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빅푸시를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요런 부분이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빅푸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돈, 시간, 격차. 돈, 시간, 격차. 예. 이렇게 한번 이민까지 얘기해 시간이 되면 이민도 얘기하겠지만 네네. 일단은 돈, 시간, 격차.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돈 부분입니다. 네네. 돈이면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그냥 뭐 그 출산을 하려고 해도 좀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금이라든지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네. 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자, 돈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정액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저소득층한테 훨씬 더 큰 인센티브가 되죠. 예. 오늘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중산층에도 무언가 당근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세를 네. 가족 친화적으로 좀 바꾸자.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소득세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을 주는 거군요.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금 현재는요. 예. 아이당 50만 원인데 요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크게 가자는 거죠. 그래요. 네. 요게 이제 가족이 그래서 이제 전체의 세액을 가족이 5명이면은 그거를 루트 5로 나눕니다. 네. 가족이 4명이면은 루트 4로 나누니까 2로 나누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요게 그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세제라고 하는데 요게 그럼 요렇게 되면은요 이제 부자일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산층 타겟이 되는데 좀 부유한 분들한테 너무 소득세 많이 깎아주면은 좀 그것도 문제니까 그 중산층 타겟 될 정도로 그 맥시멈을 좀 걸어놓으면은 저는 중산층의 세제 혜택을 좀 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네네. 중산층의 혜택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뭐 사회보험료, 우리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예. 그 뭐 작은 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 숫자에 따라서 탁탁탁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도 눈에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적게 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인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돈 문제는 예. 그 저소득 지금 현행 플러스 중산층을 타겟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어떤 저소득층이 더 힘드니까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애 낳는 것을 어떻게 그 유도할 수 있는 네. 그거 플러스 저소득층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돈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시간 하니까 네. 일단 제가 떠오르는 게 지난해 보니까 뭐 육아휴직, 네네. 남성 육아휴직 이런 거가 좀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6만 명 좀 넘게 그 지난해 우리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네네. 옛날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입사 초기에만 해도 뭐 육아휴직을 그 남자가 간다? 네. 이거는 못 봤는데 여하튼 네네. 일 가정의 양립 문제, 네네. 육아휴직 포함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좀 개선되면 더 네. 좋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좀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은 그 사실 왜 제가 남자 육아휴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네. 육아휴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주로 먼저 육아휴직을 씁니다. 그리고 네. 남자들이 되게 천천히 씁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모두가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는 처음 키우는데 엄마가 먼저 육아의 스킬이 쭉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 아빠가 투입되면요, 엄마가 보기엔 아빠가 굉장히 육아에 열등한 존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잘 보고 있는데 왜 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예. 그러면 너 빠져. 예. 약간 차라리 내가 할게. 예.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점점 남자들이 무언가 그 제대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되는데 예. 이게 동시에 엄마 아빠가 처음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서 네. 초창기부터 육아 스킬을 같이 올리면은요 나중에 언제 엄마든 아빠든 투입될 수 있는 형태. 그래야지 이렇게 양성 평등이 좀 돼야지 여성 쪽에서도 예. 좀 그래 남자들이 이렇게 좀 잘 도와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도와주면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세대한테 특히 남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스킬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 엄마만큼. 네. 동시에 아까 빅푸시 하듯이 그죠? 쫙 같이 그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면서 그것도 더 효과를 높이고 그것도 어릴 때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어릴 때 더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돈 얘기해 주셨고 시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격차 얘기인데 격차는 또 뭐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심각한 어떤 극심한 경쟁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교수님께서 치열한 경쟁 사회란 대한민국 상황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자, 교육열 이런 과열 경쟁 이게 아이 낳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 지나친 우리나라의 그 과열된 교육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대략적으로 출산율을 한 30% 갉아먹었다. 30%? 네네.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종대 김성은 교수와 그래요. 연민철 교수가 쓴 건데 이게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나와서 아주 뭐 탑돈으로 나왔고 이게 경제학계에서는 많이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면 거의 권위지 아니에요? 네네. 사이언스 네이처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사교육하고 난리를 치는가 보면은요. 결국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의사 되면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니까 좀 좋은 대학 나왔을 때 그 프리미엄이 나쁜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굉장히 큰 격차가 있으니까 꼭 거기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격차가 좀 작은 사회는 내가 뭐 아주 좋은 대학 나오든 조금 그보다 못한 대학 나오든 큰 차이가 안 나면 미국이 좀 그렇죠. 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유럽 쪽이 조금 유럽 쪽이 더 그렇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큰 격차가 사실 이제 이런 사교육 문제라든지 요거의 근본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거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사실 교육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죠. 그런 격차 문제, 노동시장의 지나친 양극화 내지는 격차. 그리고 대입의 어떤 방법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인 솔루션은 노동시장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노동. 아까 그 대학 부분 거기서 막 지나친 경쟁을 해서 이른바 뭐 상위권 몇 개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를 가야 좀 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이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조금 더 평준화되고 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혜택이나 이런 것도 고르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 시장 그 부분은 약간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약간 그 노동 부분. 노동 부분이. 네, 사실은요. 그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한 보상이란 내가 내 생산성에 맞게끔 내가 그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 사실 노동 생산성을 그대로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나온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잘 봤죠. 시험은 잘 봤으나 머리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 관계가 원만하고 여러 가지 추진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하지 않고 대학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아무래도 처음 입직에서는 어떤 특정 대학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선호를 주고 있고 또 학연 지연으로 좀 이끌어주는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장의 공정한 그 진짜 자기 실력에 의한 공정한 보상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육시장 노동시장 게 결국 완전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세대학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냥 막 공부만 잘하고 시험 보는 애들만 뽑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학교를 빛낼 애들은요. 진짜 역경을 뚫고
막 진짜 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을 사실은 뽑고 싶거든요. 예.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소위 비인지 기능, 끈기, 사회성, 뭐 돌파력, 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에 막 가산점을 주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점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점들도 구조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대학 입시에서 자유롭게 대학이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너무 수능 그 어떤 뭐 말하자면 모든 것은 공평해야 돼. 네. 이런 그 미스에 빠져 있어 갖고 수능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민 정책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출산 기피하는 게 뭐 내가 지금 아직 좋은 직업이 없어서 과연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게 직업이라는 한 축이 있고 네. 또 다른 축이 집인 것 같아요. 네네. 주거 문제 얘기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뭐 그러니까 주거니 직업이니 여기에 대한 지원이니 하면 워낙 거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컨셉을 바꿔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몇몇 지자체들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미리 내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면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뭐 이제 뭐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는데 애를 낳으면은 점점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애를 뭐 2명 이상 낳게 되면은 그 집을 저가에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주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정말 가족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수록 그의 사이즈에 맞는 합당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미리 내 집만 해도 모든 신혼부부한테 다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겠죠. 일정 지역만 또 가능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도권의 집중 완화가 돼서 서울 집값의 프레셔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다른 쪽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집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집값은 싸고 서울은 좋은 일자리는 좀 많은데 집값 부담이 너무 부담돼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종시와 서울시의 그 합계 출산율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것만 생각해도 사실 뭐 이런 어떤 집 문제라든지 주거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토 균형 발전 부분만 조금 더 많이 개선돼도 출산율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 문제니 뭐 이런 것들 임금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서울보다 그 생활비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되고요. 빅푸시 해야 된다고 빅푸시. 자, 우리 김 교수님 계속 빅푸시. 네. 자, 그리고 아까 이민 정책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인식이. 옛날에는 정말 과연 외국인들을 우리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는데 옛날처럼 생각의 문턱이 높지는 않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엔 이민정책이라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죠? 일단은 뭐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저숙련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숙련 쪽으로 가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숙련 노동자가 들어오는 거는 회사와 대기업과 대학인데 그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우리나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5% 수준이에요. 그것도 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실상 한국인인데 국적만 미국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연세대학교, 서울대보다 높은 랭킹에 있는 대학 중에서요. 그 나라 사람들이 머저리티로 되어 있는 대학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금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과기대인가요? 제 홍콩 과기대 있고요. 홍콩 과기대 참 홍콩 과기대. 네, 홍콩 과기대는 그러니까 홍콩인 이 비중이 20%, 중국인이 40%, 나머지 국적이 40%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아주 그 고숙련 노동자를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숙련 노동자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저숙련 노동자에는 좀 컨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그
정말 필수다. 이거는 추세고 우리가 사회 어떤 구조의 흐름상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네. 일부 사람들이 염려하는 약간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숙련 노동자를 받았을 때 야, 내가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 우리나라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여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오히려 내국인의 내국인의 생산성을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선업에서 팀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원과 함께 네. 오히려 더 생존을 오래 할 수 있는 조선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네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저숙련 노동자가 왔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노동자들도 이득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거나 걱정하셨던 네. 막 일자리 다 뺏어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과 상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네. 지금까지는 더 좋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 의대 교수를 하다가 빈곤과 어떤 그 기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완전히 집중을 하셔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코넬대 등에서 아까 홍콩 과기대까지 네네. 다시 연세대 의대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 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이재명 정부 임기차 이제 새해 2년차 맞이하게 됩니다. 향후 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부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챙겨 나가야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인구 문제 비서관이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사실은 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고요. 좀 인구 문제 비서관도 빨리 좀 지정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시간, 격차, 이민, 뭐 주거 문제까지 더 할 수도 네네. 있는데 이런 큰 줄기들을 잡으셔서 네.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꾸는 전략 이거는 꼭 필요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 원장 맡고 계신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도 노조가 내일 전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이번 파업의 핵심 이유로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기준이 아니라 90% 수준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이 약 1만 2천여 명, 그러니까 이들이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따라서 근무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 투쟁을 병행하는데요. 네. 일단 현재 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본급 80%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특히 한 공공기관이 코레일보다 1년 늦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했음에도 단 1년만 페널티를 받은 뒤 현재는 100%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를 들면서 네.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시민들 출퇴근, 장거리 이동 큰 불편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책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필수 유지 업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운행률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업 시 KTX는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됩니다. 수도권 전철도 최소 63% 수준은 유지되고요. 네. 코레일은 여기에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내부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서 KTX 운행률을 최대 70% 가까이 유지할 예정이고요. 수도권 전철도 70% 이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철도 일부 노선은 감축이 좀 불가피한데요. 수도권 1, 3, 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은 여러 노선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군 인력과 추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평균 운행률은 약 75.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서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코레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코레일 경영진 역시 이번 사안을 좀 단순한 노조 요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공식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년 동안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적용돼 왔다라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인데요.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생애소득 전반에도 불이익이 누적됐다라고 토로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조직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냥 올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통계 작성 이후에 또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 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올랐어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가 1월부터 11월까지 3.29% 상승했는데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긴 겁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작년에도 2.86% 올라서 이미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올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한 거고요. 월세 상승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상승에서 급등 단계로 넘어간 모습이 확인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서울 월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의 월세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서 전문가들은 좀 지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기에 금리 환경 변화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15 대책을 비롯한 규제 확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확산되면서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거고요. 이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이사 수요도 줄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임차인은 좀 선택지가 감소하고 네. 이게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한마디로 임차인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월세가 상승률이랄까 이런 게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랐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좀 뚜렷했는데요.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고요. 네. 뒤이어 용산구는 6.35, 강동구는 5.22, 영등포구는 5.09 순으로 상승률이 좀 컸습니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같은 곳은 각각 1.93%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초고가 월세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월세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사례가 23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7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수치입니다. 네. 자, 최근 군 당국이 군사 분계선 MDL 기준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응 지침을 전방부대에 하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지침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까? 네, 이번 지침은 DMZ에서 발생하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좀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특히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군사지도상의 MDL과 유엔군 사령부가 기준으로 삼는 MDL선 사이에 좀 위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MDL 표지판이 모두 남아있지 않은 구간도 많거든요. 이게 당연히 1953년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2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 지도상의 MDL과 유엔사 표지판 좌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지침을 운용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컨대
우리 군 지도상의 MDL하고 유엔사 기준선이 이거 좀 다르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 판단하게 돼요?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한다라는 게 지침인데요. 북한군이 우리 군 지도상의 MDL은 넘었지만 유엔사 기준의 선은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유엔사 기준을 참조해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침범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만 넘었고 또 우리 군 지도 기준선은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의 기준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DL 표지판이 많이 유실된 점이 혼선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지형이 바뀌고 행정 군사 지도가 갱신되면서 이게 각각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 DMZ 내 활동 과정에서 북한군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침범 여부 판단이 좀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현장에선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군은 강원도 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볼모지 정비 작업 과정에서 좀 이렇게 침범 사례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침범이 확인되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단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정리된 MDL 판단 기준을 9월 공문으로 전방 부대에 공식 전달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석방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단순한 일시 조치가 아니라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릴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30%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면서 과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가석방 확대안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내년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다시 30%더 늘리겠다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년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되면 월 평균 1,3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정부는 단순히 인원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좀 제도적 관리와 사회적 복귀 지원 초점에 맞추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가석방 늘린다 그래도 가석방 해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정부는 어떤 기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무조건 풀어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력 범죄자는 여전히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재범 위험이 좀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돈놀이 시간에는 쿠팡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네. 자,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행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좀 모르는 생소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제 참여하는 쿠팡 사태 관련 본부처 태스크포스 출범시키고 이제는 대응에 이제 나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공정위에서는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드디어 그 이제 쿠팡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죠. 상장 4년 만에 현지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주가치 훼손. 두 번째, 부실한 공시. 네. 이거로 해서 이제는 지금 청구를 했고 지금 만약에 이게 원고 청구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방법원이 만약에 본안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 주주 집단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쿠팡도 워낙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5년간 로비 활동에 우리 돈으로 153억 원을 이제 지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로비라는 게 어디서 로비를 했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정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로비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논리가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쿠팡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인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다. 이게 논리잖아요, 사실. 네. 그렇지 않는 매출의 이상은 90% 이상은 한국이지만 네. 왜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 정계에 로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논리 자체가 쿠팡의 생각한 겁니다. 이건 미국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미국 안에서 이제는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이제는 쿠팡이 지금 대응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상 전 국민이 정보 유출 사고 겪었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네. 이어지는 이제 쿠팡의 대응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 분노도 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쿠팡에게 가장 뭐 타격이 될 만한 지점 순간 네.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이커머스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 필기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커머스는 거의 저희 전공 분야긴 한데 네.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 저 하겠다 뭐 불매운동 하겠다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국 주주들이 움직이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긴장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예. 그럼 미국 주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업에 타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네. 주주 가치 훼손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영업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홍보도 해야 된다. 이게 네.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쿠팡의 존립의 문제다라는 거를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특히 미국 주주들에게 이거 알리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공시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쿠팡 INC가 그래서 미국 주주들을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이제는 미국 주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쿠팡도 긴장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1월 말에 쿠팡 주가가 2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터지기 직전 그 당시에 28달러였는데 네. 일단 사건 터지고 나서 2주 후에 20%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한 22달러 정도 됐다가 12월 중순 이번 달 중순에 보면 한 23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주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 주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공시자료라든지 영문으로 번역된 이런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쿠팡이 싫어하는 시나리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쿠팡을 뭐 흔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거지 뭐 무조건 쿠팡 흔들기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 그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게 이제 어떤 그 행정당국의 조치도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영업정지 카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적 생각. 왜 그러냐면 일단 쿠팡의 직고용 인원이요. 2024년도가 8만 명이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보면 한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영업 정지요? 이분들 그럼 어디 갑니까? 사실 물론 뭐 기간으로 영업 정지하겠죠. 계속 영업 정지가 아니라 일부분 일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날짜를 정해놓고 영업 정지할 텐데 그 그러니까 사이에 영업 정지의 어떤
요인은 되는 겁니까? 요소는? 저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공정위여서 밉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네. 해서 행정 조치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업 정지가 되려 그러면 개인정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인증을 지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인증을 만약에 허락을 안 해주면 과태료를 먼저 때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에서 만약에 인증 그래도 못 받으면은 그때 가서 영업 정지할 수 있어요. 뭐 단순히 영업 정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업 정지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상 영업 정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직고용이 너무 많고요. 만약에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지가 않아요. 쿠팡의 그 물류 이게 고용 인원이 95%가 다 물류 쪽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류의 85%가 지방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일자리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이거는 괜히 쑤셔봤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다. 네, 아마 정부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유는 쿠팡을 거기서 이제 돈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의 75%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경제 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75%인데 영업 정지되면은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직결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뭐 정말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쿠팡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 주주들이 나서주는 게 가장 뭐 저는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 쿠팡을 움직이는 요인이 될 거다. 쿠팡을 움직이는 요인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징금 부과된다면 뭐 지금 10% 법안 뭐 있는데 소급 적용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만약에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2014년도 보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40조 원이 되고 이건 연결 기준이고요. 한국 법인으로 보면 한 3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3%거든요. 현재까지는 최대 과징금이 최대 3%면 한 1조 원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책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인증을 받으면은 또 요거에서 이제는 공제를 해줍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인 과징금이 1,000억 원대 정도, 그러니까 2,000억 원, 3,000억 원, 요 정도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깎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징금 10%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징금만으로 과연 쿠팡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쿠팡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까 뭐 미국 쪽 주주 얘기도 하셨지만. 소비자들의 만약에 이른바 탈퇴가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지면 그걸 제일 무서워할 텐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노동자 사망 사고 이런 거 있을 때도 잠시 반짝하다가 그냥 거의 매우 우월적인 그 시장 지배력 이런 거를 과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사장님들 워낙 이러다 보니까 쿠팡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쿠팡의 공로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물류에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업의 막 불모지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물류센터를 세웠고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쿠팡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이제는 쿠팡이 완전히 안착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새벽 배송에 익숙하게 된 상태입니다. 탈팡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는 이런 빠른 배송 시스템에 사실상 이제는 우리는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탈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일찍 하고 애들 밥 챙겨주고 직장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탈팡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뭐 활성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탈퇴 수를 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앱은 깔려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라는 거지 이게 뭐 탈팡이 늘어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탈팡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 쿠팡의 문제가 이 경제 측을 넘어서 경제 아젠다를 넘어서 정치 아젠다로가 지금 번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또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젠다라는 거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미국 어플과 중국 어플과의 이게 대결 구도로 배틀이 막 배틀 구도예요? 네, 대결 구도로 지금 누리꾼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권희준 평론가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쿠팡이 어쨌든 지금 뭐 타격을 입을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런 빈틈을 노리는 소시탄탐 노리는 이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이커머스 유통업계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좀 포착됩니까? 네이버죠. 네이버요? 네이버의 발걸음이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강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3강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쿠팡, 네이버, 이제 신세계는 이제 G마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이렇게 좀 굳이 뽑자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단독으로 보면 쿠팡이 최고고요. 1위긴 한데 근데 네이버가 2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네이버에 굉장히 승산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부족한 게 사실 물류 쪽입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하면 물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의 3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7.85%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쪽에 공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왜? 쿠팡에게 밀리는 거는 다른 거 밀리지 않거든요. 플랫폼도 가지고 있죠. 검색 가지고 있죠. 요즘에 AI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AI 쇼핑 검색이 되면 그것도 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밀리는 게 물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순간이 되면 자금력을 축적했다가 일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을 거다. 근데 CJ 쪽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예민한 얘기니까 오케이. 그거는 뭐 그래서 우리끼리 한 얘기고. 일단은 네이버가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가장 지금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강자라고 좀 생각해 보겠고 물류 쪽만 보충이 된다 그러면 특히 새벽 배송 이쪽만 이제 시장에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이제 퍼센테이지 쿠팡이 가지고 있는 점유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위해 이 질문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뭐 테무 알리바바 우리 시장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시간은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 레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EO, CFO 이렇게 이게 수장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C 레벨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냐 비용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가적인 비용 나가는 거, 그죠? 근데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이 보안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태도 이런 어떤 인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